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중국에서 날라온 미세먼지 때문에 온 세상이 뿌였습니다. 네, 앞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의료계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복잡한 전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저는 박쌤 박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금연한 지 25일째 됐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호르몬 부작용으로 지금 자꾸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김변 김선욱입니다. 오늘 PD와 작가들이 저희한테 오프닝 대본을 한자도 안 줬습니다. 예,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40대들 아이디어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30대들이 이딴 식으로 대본도 안 주고 그냥 애드립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인 가혹하네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저는 날씨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계를 걱정했는데 김변은 자기 짜증나는 얘기를 하면서 건강을 걱정하고 있고요. 금연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우리 금연 보조제를 보험급여를 해줘야 한다라는 그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전혀 아직까지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아까 호르몬제 부작용이라는 게 먹는 약을 먹어서 그런 거죠. 템픽스? 챔픽스. 예. 또 챔픽스 파는 회사에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챔픽스 괜찮더라고요. 비싸죠. 비급여입니다. 제가 알기로 챔픽스나 뭐 다른 이제 금연 보조제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꽤 많은 나라에서 보험 급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담배를 끊게 도와주는 약에는 보험 혜택을 안 주는 약간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제약회사나 뭐 의료계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서 정부 측에서는 계속 좀 더 있다가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먹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가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전 사고방식대로 그냥 딱 끊는 게 아니라 금연 보조 약품을 복용을 쭉 하면서 끊어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많은 얘기는 한국 파이자 제약 챔픽스 파는 회사에서 뭐 좀 광고라도 하나 주면 그때 더 자세히 적극적으로 얘기하도록. 그러네. 그 파이자에서 나왔나요? 네, 한국 파이자에서 나온 약이죠. 그 약 챔픽스 말고도 다른 또 금연 보조제들도 노바티스나 뭐 이런 데서는 안 나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것들도 있고 한데 패치도 있고 껌도 있고 껌도 있고 근거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전자담배도 있고. 전자담배는 담배 끊는 효과는 전혀 없고 건강에는 똑같이 해롭고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죠. 전자담배 회사에서는 뭐 광고 받을 일이 없으니까. 지금 제 동생도 같이 덩달아 끊었는데 그 친구는 전자담배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거예요. 챔픽스가 나올 거예요. 네. 하여튼 김변 성공을 빌고요.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보건의료 분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자, 요즘 의료계가 아주 뒤숭숭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들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고,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분위기도 팽배합니다.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의 참여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월 10일 의사들이 일제히 병원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2000년 의료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희구라 뉴스 브리핑에서는 의료계의 분위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문성호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문성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이 날 오후 밤 12시까지 자정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2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요. 59.45%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69,923명 중 41,571명이 투표에 참여한 건데요. 충청남도하고 강원도는 투표율이 7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권자가 69,9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10만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69,900여 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의협이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30 총파업 투표에 대한 유권자를 69,923명으로 정했는데, 말씀하셨듯이 흔히 10만 의사 하잖아요. 근데 2013년 처음 시행된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 의해서 파악된 회원이 9만 5천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의사로 현업에 종사하는 회원은 8만 5천 명 정도고요. 10,000명은 뭐 해요, 그러면? 뭐 다른 지금 여기 계시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박쌤처럼 네, 그런 분도 있고, 뭐 제약회사에 가서 이렇게 있으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현업에 종사하는 회원이 8만 5천 명. 아마 돌아가신 분이나 은퇴하신 분들도 일부 네, 포함되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감옥에 가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그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현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회원은 8만 5천 명. 네, 8만 5천 명인데 그 숫자하고도 15,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네. 의협이 이들 8만 5천 명을 각 시도 의사회가 확보하고 있는 회원 정보와 좀 비교를 했는데, 그 결과 연락이 가능한 회원 수는 7만 7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했을 때 뭐 이메일 주소나 뭐 핸드폰 번호가 있는 그런 회원들이 7만 7천 명이었고요. 여기 이 7만 7천 명 중에서 이메일 주소가 없는 사람이나 011이나 019, 016 등을 쓰는 회원들은 최종에서 제외됐고요. 일일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의협 쪽에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가능한 회원들을 추린 게 69,923명인 거죠. 잘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8만 5천 명이라고 파악을 했다는데 이건 누가 파악한 거예요? 의사협회에서 파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시도의사회 회원 DB하고 비교했더니 연락 가능한 사람은 7만 7천이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메일 주소가 없고 전화번호가 019, 016 이런 없어진 번호가 있어서 결국 7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나머지 그 7만 명은 뭐 문자를 다 보내가지고 회신이 왔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회신이 온 걸 확인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보진 못해서 모르겠어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문자에 답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019, 016 그런 번호는 이게 있어요 아직도? 그 없어요, 번호가? 없어요. 다 010으로 바뀌었잖아요. 011만 아주 소수 남아 있는 걸로. 019 번호도 있습니다. 있어요, 아직까지? 소수 있죠. 자동으로 바뀐 게 아니었네요. 그게. 019 번호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니 어쨌든 일일이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서 연락이 닿는 회원들을 가려냈다.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의사협회 해킹 문제도 같이 연결돼 있는 건가요? 이거 뭐 명단 다 나갔다고 그러던데. 그건 딴 얘기인 이런 것 과정에서 나간 거 아닌가요, 혹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전 이 작업을 하기 전에 2월 초중반에 다른 사이트가 해킹되면서 이제 의협 사이트도 해킹된 거였었죠. 네. 네. 어쨌든 69,923명으로 확정이 됐고 또 근데 투표가 진행되면서 새로 등록하는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좀 더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네. 전망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7만 명이라고 치고 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 원칙 그 뭐라 그러죠? 룰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 50% 이상이면 개표를 하고요. 네. 개표를 해서 찬성표가 그러니까 3월 10일 총파업에 찬성한다는 표가 50% 이상 나오면 3월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투표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 의사 회원을 한 7만 명 정도 놓고 네. 그 중에 50%가 50%에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넘었으면은 개표를 하고 네. 그게 안 되면 개표 자체를 안 하고 네, 개표 자체를 안 하고 파업도 네. 안 하고. 네. 네. 그리고 개표를 해서 50%가 넘으면 파업을 하고 네. 네. 안 넘으면 물론 안 안 하고 하고.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네. 이미 28일 자정까지인데 2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60% 정도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개표는 이제 하는 네, 것으로 하게 되겠네요. 확정이 네. 됐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개표를 해보면 찬성이 많겠죠?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투표에 참여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어때요? 대체적으로 회원 투표율이 높으면 찬성하는 표가 더 많을 거다라고 전망들은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투표율이 높다고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뒤에 갈수록 이제 파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서 개표는 해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뚜껑 열어봐야 알 개표는 것 언제 같습니다. 하나요? 지금 28일 자정까지 회의를 하고요. 네, 아, 금요일 밤까지. 28일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을 하고 3월 1일 그 다음 날 그 의협이 시도의사회장들을 소집해서 같이 회의를 해서 투표 개표 여부 뭐 이런 걸 확정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투표 개표 여부를 회의를 해야 돼요? 그냥 개표하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다 이렇게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개표를 하고 뭐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3월 1일에. 그 7만 명으로 모수를 정했기 때문에 50%를 넘기면 3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3만 5천 명이 전체 의사회원의 뜻을 다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모수가 69,923명으로 정해질 때부터 좀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유권자의 50%라고 해봤자 34,000명 정도인데 이 34,000명이 흔히 지금 의료 면허 신고를 한 의사가 95,000명 정도니까 네.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 좀 적다는 30%에서 그죠? 35%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투표를 진행을 하면서 노 회장이 투표율 70%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70%가 되면 그 참여한 의사 수가 4만 한 8,000명 정도 되니까 네. 95,000명의 회원의 절반 이상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70% 투표율이 나오면 모수가 적다 하더라도 전체 9만 5천 명의 절반 이상이 네. 투표한 게 된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노한교 회장이 70%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70% 가까이 가겠어요. 지금 27일 10시 기준 60%면은 하루하고도 뭐 14시간이 남았는데 그러게 이게 원래 투표율이라는 게 네. 쫙 관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쫙 자기께 이제 자기도 기회에 빠지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쭉 막판에 좀 모일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70%가 넘어질 가능성이 좀 있네요. 네. 그 개표하면은 찬성표가 몇 %나 나올 거다. 이런 그 전망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일부에서는 그냥 의협 내부에서는 투표율만 높으면 찬성표가 한 80%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도 하고 있다고 해서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성표가 더 많아서 의협이 3월 10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참여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의사들이 가장 많은 게 서울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병원들도 가장 많고 이 서울을 중심으로 파업에 불참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데 서울시 의사회 산하 구의사회 25개 구의사회들이 지금 현재 그 투표 기간 동안 그 정기총회를 계속 열었거든요. 원래 이 시즌에 그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기총회에 가서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뭐 투표율은 높기는 한데 어차피 파업을 하게 되면 문을 닫는 건 결국은 개원가밖에 문을 안 닫을 거다.
병원에 있는 뭐 교수나 전공의들이 뛰쳐나오겠느냐. 그럼 결국 개원가가 그 총알바지가 될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2000년에도 개원가가 먼저 문을 그죠. 닫기 시작을 했고 병원은 나중에 참여했죠. 한참 있다가.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의사회 그 산하에 있는 구의사회들은 투표 결과가 나와도 자기네들끼리 좀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파업에 다 같이 동참할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건지를 논의를 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협이 투표 개표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100% 따르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 50%이 룰을 정해놓고 투표를 해서 파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실제로 3월 10일에 파업을 안 하는 것도 모양이 이상하고 의협으로서는 그죠. 그리고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굉장히 적어도 또 굉장히 모양 빠지는 그죠. 일이 될 것 같은데 김변은 의료계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파업 3월 10일 파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찍기. 이제 찍기. 네. 그 파업을 하자는 의견은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제로 파업은 안 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말 조심해야 돼 지금. 네. 의사협회에서 이 파업을 안 했을 때에 회원들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단이 없죠. 그렇죠. 그죠. 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네, 이거는 검사할 수도 의견이고 없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아까 얘기 나오신 거에 보면은 이 파업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이제 조직적인 표가 많이 나오고 개원가에서는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 이제 파업하자고 한 사람하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눈치 보다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개표할 때 듭니다. 그 뭐 만약에 뭐 5만 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그 5만 명의 찬성 반대만 딱 발표하나요? 아니면은 개원인은 몇 명 중에서 뭐 몇 명, 또 대학 교수는 몇 명 중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개표를 하나요? 네,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직역별로 나눠서 개표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한 사람들의 그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 봉직인지 개원인지 전공인지 이게 100% 파악이 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기명 투표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정확지가 않아서 직역별로 나눠서 찬반 투표율을 공개를 하는 게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고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가 만약에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다면 거의 기명 투표라야만 가능한 일일 가능하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면허 번호를 넣고 지금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아, 면허 번호를 그러면 네, 아이디가 면허 네, 알 수는 번호예요. 있겠네요. 네,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사협회에서는 맘만 먹으면 특정한 사람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알아볼 수는 있는 거예요? 처음 그런 생각은 안 면허 해봤는데. 번호를 넣고 면허 번호가 아이디니까. 그거는 무기명 투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명 투표지. 의사협회에서 저 친구가 말이야 파업에 찬성했을지 안 했을지 궁금해.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거기 컴퓨터에 뜨냐 이거죠. 면허 번호를 넣는다면서요, 자기가. 그러니까 넣고 그 투표에 참여하는 거하고 그 면허 번호를 박쌤은 어떻게 했어요? 특정한 면허 번호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의협이 알 수 있는 거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죠. 저한테는 저 이메일이고 전화가 안 와가지고 전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에서 회원 명부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전화번호가 지난 20년간 안 바뀌었는데 네. 010 쓰고 있는데 안 왔는데요. 네. 회원 아니신가 봐요. 면허 번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있어요. 뭔데요? 5만 몇천 번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전 변호사 번호 5천 몇 번인데, 예. 자, 어쨌든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현재 의사협회 회장 또 그 정부와의 협상단 단장을 맡았던 의사협회 부회장 그리고 뭐 기타 여러 사람들이 서로 좀 갈등이 있어요. 네. 협상 결과가 뭐 잘 됐다 못 됐다 뭐 이거를 받아들일 깨야 된다 뭐 무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운데 그 와중에 의협에서는 이번 투쟁의 목표를 새로 이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대정부 요구사항이라고 따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3월 10일 총파업을 하겠다라고는 던져놨는데 그 총파업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거가 불분명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고 노한규 회장은 밝혀왔었고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그 투쟁 목표를 정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원격 의료 및 의료 영리화 정책과 건강보험 및 의료 제도 분야로 나눠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구성했던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아젠다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려면 시범사업부터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좀 새로 추가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다 아젠다 그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 노한규 회장이 처음 협상단에다가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해라 이러고 이제 아젠다 초안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젠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발표한 합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새로 의사협회가 다시 내놓은 뭐 요구 사항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문건이 동시에 있는데 네네. 그게 비슷하다면서요. 근데. 네. 그 의협협상단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할 때 노한규 회장으로부터 협상 아젠다 초안을 받아서 이걸 토대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입수해서 좀 봤는데요. 그 지난 2월 18일 발표됐었죠.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에 그 협상 아젠다 초안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월 26일 발표한 의협의 대정부 요구 사항과도 대동소이했고요. 그러면서 왜 그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는 거부를 한 것입니까? 오히려 그 대정부 요구 사항보다 더 구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그건 거예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노한규 회장은 정부의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요. 그 복지부도 지금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복지부 출입하는 우리 문성호 기자한테 좀 여쭤볼게요. 복지부는 요새 지금 이 세 가지 문건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크게 뭐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게 이미 다 협의를 해서 뺄 건 빼고 해서 이렇게 딱 정리된 부분인데 똑같은 걸 다시 내놓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할 거면 파업 뭐하러 하냐. 그냥 정부와 다시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똑같은 거라는 게 그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한 그 내용하고 지금 의협이 새로 내놓은 게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협의하기 들어가기 전에 제시했던 거랑 지금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협의 처음에 제시해서 이제 복지부랑 자기들이 협상해서 뺄 건 빼서 내놓은 거고 똑같은 걸 또 제안하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왜 똑같은 걸 제안을 하냐 이런 상황인 거죠.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의사협회에서 협상장에 들고 들어갔던 문건하고 네. 지금 그 새로 내놓은 문건하고가 거의 똑같다는 거군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컨텐츠의 차이는 없는데 누가 말을 했느냐 그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발협 협상단이 대표격으로 자기들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의협 회장님이 이걸 네. 거부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혼란스럽다는 그 전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 전권을 위임받은 협상단이 가져온 결과를 대장님께서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대부분의 뭐 노사 협상도 그렇고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여야가 협상할 때도 그렇고 이 대장들이 직접 협상하지는 않으니까 협상단한테 권한을 주면 그 중간에 그렇죠. 협상 진행 과정에서 서로 대장님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조율하면서 협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복지부도 이제 자기들은 뭐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자기는 장관을 대신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했는데 의협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의협을 신뢰하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복지부처럼 그 의협 내부에서 협상단으로 복지부와 협상을 했던 그 4명의 협상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 협상단 측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되게 불쾌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어찌 됐든 아까 말했듯이 그
의협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권을 위임받아서 협상을 해서 그 협의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 성과가 없다면서 그냥 어떻게 발로 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자기들이 협상했던 그거와 똑같은 아젠다로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니까 협상단을 바보로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 뭐 코미디다 이런 얘기 네. 있었다면서요? 누가 한 얘기예요? 코미디라는 말은. 뭐 협상단들이 다 했다고는 하는데 임수음 회장님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사회 임수음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다른 협상단이며 이걸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과연 컨텐츠냐, 이건 내가 협상하자고 얘기해서 협상된 거다.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지금 내용이 똑같은다면. 그 노한규 회장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시간이 안 적혀 있다.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언제 할 건지가 없다.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지 않은 거는 뭐라 그랬다고요? 약소금도 아니고 부도수표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타임 테이블 즉 언제 해줄 건지를 정해달라라는 주장에 대한 복지부 반응은 뭔가요? 복지부 입장에서는 억지에 가깝다는 얘기라는 거죠. 네. 이게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타임테이블을 적시한다는 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한다고 다 알고 있다라는 반응입니다. 이게 뭐 그 1차 의료 개선 과제들이나 건정심 구조 개편 등은 다 뭐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이제 시행 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차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을 딱 언제라고 못 받기는 힘들다는 입장인 거죠. 아니 뭐 그래도 어떤 거는 법을 바꿔야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좀 이렇게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5월에 해줄게 뭐 6월에 하겠다 이렇게 좀 정부 복지부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거를 뭐 그 협상단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 협의문을 만들 때 애초부터 약간 추상적으로 이제 협의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부분만 구체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그것도 이치가 이게 왁구가 안 맞는다는. 왁구가 뭡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지만 네. 쏙쏙 와닿네요. 왁구가 안 맞는다. 아니 그런 얘기를 협상단 쪽에서도 하는데 심지어는 정말 불쾌하다면서 협상의 협자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불쾌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협의 결과 자료 발표를 두고도 또 노 회장과 협상단 사이 뭐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7페이지, 21페이지. 네. 근데 21페이지에 첨부된 자료에 1차 의료 살리기 개선 1차 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29개 규제 개선 사항 과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첨부해서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첨부한 내용에는 시행 시기를 못 박은 것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담았다라는 게 이제 입장인 거죠, 협상단이. 일반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복지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협상문이 나왔고 근데 파업은 또 여부를 또 하고 그럼 복지부는 왜 한 거예요, 협상을? 그게 이제 복지부의 입장. 네, 황당하다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이유는 파업이라는 파국으로 가지 말기 위해서 협상을 한 그걸 건데. 막아보려고 한 건데. 근데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또 그건 인정 안 하고 또 파업은 파업대로 또 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냥 다 이벤트를 열거적으로 지금 빵빵빵빵 터뜨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걸 그냥 깨야 된다 판을. 꽤 결렬시키고 그냥 나와라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전권을 위임한 사람은 노한규 회장 한 사람이잖아요. 협상단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협상단이 만든 그 안을 예를 들어서 노한규 회장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받을지 말지 즉 최종적인 결정은 의협 회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협상안이 나왔고, 이걸 받고 우리가 뭐 만족할 건지 아니면은 이 안을 거부하고 더 세게 투쟁을 할 건지는 회원들한테 물어본다. 논리적으로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지는 않는데 저는 그 협상안을 가지고 파업 뭐 찬반 여부를 이 투표에 붙여서 물어보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뭐 가능하다고 봐요.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협상단 얘기가 다르고 회장님 얘기가 다르고 비대위 원장, 부위원장이 다 사퇴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투표 용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총파업 3월 10일부터 총파업 투쟁하는 거에 찬성한다 안 한다. 네. 얼마 동안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협상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협상안을 보고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라. 요렇게만 지금 묻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뭘 요구로 걸고 파업을 할 건지도 좀 불명확하고 다 불명확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성표가 많고 파업으로 가닥이 잡히면 복지부 입장에서는 또 예전에 그 2000년대 했던 업무 개시 명령을 갖다가 할 것 같은데 네. 복지부는 그런 수순을 갖고 있나요? 그런 기획이라든지 뭐 방향성을? 이게 복지부는 계속 말을 해왔지만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게 되면 네. 법과 이게- 원칙에 따라 네. 엄정히 네. 대처하겠다 얘기하고 있겠죠. 이게 하면 이제 많이 업무 듣던. 개시 명령을 하면 만약에 불응한다면 네. 15일에 업무 정지 처분이랑 네. 예, 형사처벌까지 같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형사처벌이 이게 1,000만 원이나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때릴 수 할수 누구한테요, 있다고. 그거를? 파업 참여한 사람 다한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를 할 주체가 되겠죠. 의료기관 개설자겠죠. 예, 가령 동네 의원이면 그 의원 원장님, 대학병원이면 대학병원장, 뭐 그렇게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만 곳이 문을 닫았어요. 예. 그러면 그 10,000명한테 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요? 그렇겠죠. 예.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거부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바로 형사 고속감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잠깐만 저 변호사 있으니까 물어봅시다. 이게 이 일시에 수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어요. 네. 그거는 불법 파업이에요? 아니면은 합법적인 파업이에요? 그거는 뭐라고 같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업무를 개시해 달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 지도 감독권이 있으니까 의료법에 따라서 네.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따르지 않았다. 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불법이 되는 거죠. 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거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예, 좀 불법이라고 어렵군요. 보기는 그냥 자영업자들이 어렵죠. 문을 예. 닫은 거니까. 네. 우연일치만 게. 그 업무 개시 문을 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의료법에 네. 의해서 의료기관은 뭔가 좀 특별한 지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일반 예. 동네의 무슨 음식점들하고 다른 그렇습니다.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 음식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 요식업 중앙회 이런 데서 뭔가 투쟁을 하면서 동네 음식점들이 뭐 만 곳이 다 문을 닫았다. 그랬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의료 대란 때 2000년도에 약간 이 업무 개시 명령 규정이 약간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죠. 좀 명확하게.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의료기관들한테 업무 개시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명확하게 규정이 이제 생겼죠. 예. 그 파업에 돌입하면은 거의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지겠죠. 지금 그 복지부에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문성우 기자님? 네. 복지부는 그리고 또 파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복지부는 파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집단 휴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파업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파업으로 예. 부르면 안 된다는 네. 입장이죠. 파업은 뭐 같은 그 뭐 그렇죠 밑에 있는 네, 예, 직원, 하위 네, 월급 받는 사람들이 네. 노조라고 해야 되니까 철도 노조처럼 월급 받는 사람들이 월급 주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거를 월급이라고 거의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집단 휴진 어쨌든 집단 휴진을 실제로 들어가면 정부는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네. 내렸는데 불응하면은 그대로 이제 법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형사 고소 아마도 그 각 개별 보건소장이 그 파악을 하겠죠. 이제 그 개업 여부에 대해서 문을 닫았는지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오퍼레이션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관할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하겠죠. 보건소가 관할 경찰서에 네. 고발하는 형태가 되는 또 건데. 예,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게 대한의사협회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이게 사업자 단체 금지 그렇죠. 예. 그걸로 해서 예. 노한규 회장을 예전에 그 김재정 회장 전 의사협회 네. 회장님 다 처벌받았던 그런 네. 전례들이 있죠. 이걸로. 그 노 회장도 구속
시켜달라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속되면 그때부터 이 투쟁은 더 그 불이 붙을 거다라는 네. 입장에서 이미 구속은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의사협회 회장을 구속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김병? 구속이 되면은 파업 참가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거는 뭐 감정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예, 수장을 그래도 회원의 수장을 구속을 시켰으니 그것에 대한 회원들이 좀 굉장히 격앙되겠죠. 네. 그 복지부에서 뭐 벌금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 업무 개시 명령 불응했을 때 할 수 있는 처벌 중에 형사처벌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미만 벌금. 징역 3년 이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을 여기저기에 막 때리면은 그러면은 더욱 투쟁이 세질 가능성이 또 있죠. 그 벌금 맞겠죠. 때리는 건 정부가 때리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예, 근데 지금 업무 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서 의료기관 업무 정지 처분도 있다면서요. 예, 네, 15일. 네. 예, 그거는 이제 그 의료기관 업무 정지한데 그래 좀 더 쉬어라라고 하는 건데. 업무 정지 처분은 복지부가 내리는 거고 네. 벌금은 법원이 내려야 네. 되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네.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상상을 좀 그냥 해보면 파업을 뭐 집단 휴진을 했는데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그거를 다 불응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뭐 15일간 업무 네. 정지 명령을 내리면 15일 동안 문을 더 닫아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 정부가 파업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꼴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요. 일단 형사 고발을 할 거예요. 같아요. 제가 볼 때 형사 고발이 되고 그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죠. 조사를 받고 경찰 인력 모자라겠는데? 예전에도 의약분업 때도 그랬죠. 예. 그래서 다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사적으로 처벌이 벌금이 약식 명령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협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다고 이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겠죠.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변호사 특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대한변협에서는 의사들이 파업을 세게 하기를 바라겠네?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일부 지금 의사협회에서 변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거는 좀 부정적인 얘기고. 농담이고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서 보건소에서 그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문을 닫는 건 아니고 대신 과징금으로 또 돈으로 또 바꿔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내내 돈 내야 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의료기관이 더 오랫동안 문을 닫도록 하는 조치를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돈으로 뭔가 금전적인 손해를 주는 방향으로 벌을 주면 그러면 네 투쟁의 어떤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 충분히 또 의사들을 자극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 기자는 그 복지부 사람들이 네. 뭔가 이렇게 좀 기사와 무관하게 솔직하게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럴 것이다라고 뭐 예측하는 목소리 이런 거 좀 들어본 거 없어요? 지금 근데 투표율이 60%를 넘었기 때문에 60% 이제 넘었을 것 같으니까 파업이 결정 난다고 해도 이게 설마 파업을 할까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일단 노한규 회장을 생각하는 인식이 신뢰를 아예 의협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3월 10일 날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에 대해서도 신뢰를 우리는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그렇죠. 예. 네. 3월 10일 날 파업하겠다고 딱 이 조건을 걸어놨잖아요. 그 투표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3월 10일 날 파업되는 거 아닌가요? 또 뭔가 선언을 해야 돼요? 그게 불분명하다니까요. 지금 현재 구도는 3월 10일 날 파업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라고 물었고 네. 찬성합니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파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회원한테 물어봤는데 뭐 누구한테 또 물어볼 거예요. 그 파업은 3월 10일부터 돌입하는 거고요. 투표가 종료되고 파업까지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네.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파업을 무기한으로 가져가느냐, 뭐 며칠 동안만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해서 3월 10일부터 구체화해서 나가겠다는 그 거죠. 일주일 네. 동안 기간이나
방법을 고민해 본다 이런 네, 거군요. 네. 그 일주일 동안에 다시 정부하고 의협이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11일 안 둔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노원교 회장이나 의협도 파업을 한다고 해서 아예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파업에 돌입하기 전 그 일주일 동안도 협상을 할 의지가 있고 의협은 그 다음에 네. 그건 아니에요? 글쎄요. 그 기간에 파업 협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 그 의지는 안 물어봤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도 할 수 있느냐라고 정확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생각한 바로는 그러면 파업에 일주일 들어간 동안 했는데 갑자기 협상을 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모양새가. 그러면 파업에 네. 들어간 다음에 협상을 하겠다 이런. 네네. 자,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부는 그 일주일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파업 예고 날짜까지 일주일의 말미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의협을 뭐 설득하거나 회유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할 계획이 있나요? 복지부의 입장은요. 근데 만약에 10일날 파업을 진행하면 그동안 협상을 했던 내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봤으면 정말 좋겠네요. 송 PD 좀 어떻게 좀 연결 좀 해보지 그래요. 번호를 입수하는 대로 네. 어떻게 대표 번호라도 전화를 해야 되나요, 복지부에? 옛날 휴대폰은 안 쓰시겠죠, 아마 지금은? 그게 1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의협은 파업에 그러니까 파업 또는 집단 휴진 그런 걸 어떤 방식으로 기간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또 일부는 또 복지부하고 물밑 접촉을 하겠죠. 뭐 협상 마찬가지로 복지부도 10일부터 이제 그 의사들이 휴진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제 대국민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언론 플레이 내지는 홍보, 대국민 홍보 여태까지 복지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 예전에 우리 철도 파업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쓸 거지 의사협회하고 복지부가 그 10일 동안 만나서 뭔가를 또 다시 꿍딱꿍딱 해가지고 파업을 못하게 막는 그런 거는 좀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신뢰관계도 많이 무너졌고. 네, 저희 지금 두 기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의협은 보니까 파업 돌입 전에 협상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파업을 일단 하면서 협상을 해보자는 것 같고 정부는 파업하기 전까지는 뭔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파업에 들어가는 순간 협상은 없다. 네. 이런 입장인 거네요. 근데 이게 파업 돌입해서 다시 어쨌든 협상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정부 요구사항도 정리해서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협상을 다시 시작해도 문제인 게 지금 협상단이 한번 구성이 그렇죠. 돼서 논의를 네. 했는데 해체됐잖아요. 네, 속된 말로 까였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협상팀을 꾸려서 이끌겠느냐. 이제 회장님이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래서 직접 나서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니 직접 나서서 협상하고 책임도 직접 져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공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 채널이 없어진 거잖아요. 채널이. 그렇죠. 예, 그게 문제라는 네.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상당 기간 그 복지부하고 의사협회 사이에 그 채널 관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다시 복원하고 잊고 또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워지지 않을까. 파업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파업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그렇죠.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그리고 파업을 우리 2000년에 한번 크게 해봐서 그 파업의 후과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의사들이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뭔가 의사들의 본분을 잊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뭐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진심으로 파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쨌든 정부가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결국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네. 이제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명분적으로도 봐도 그때는 약사법
의약분업 뭐 해가지고 그 전통적으로 의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직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권리들 이걸 약사 쪽에다가 이제 넘기는 절체절명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의료 민영화니 뭐 비하면 그렇게 네. 파괴력이 있는 제도 정책적 변화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지 않나. 그러니까 예. 정부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파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도 뭐 그 강도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신문에도 썼지만 이번에 이 총파업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이렇게 정말 원격 의료 뭐 무슨 자법인 허용 이런 디테일한 그 문제 하나가 아니라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쌓여왔던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걸 계기로 터지는 거걸랑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이번 파업이 실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경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의협이나 의료계에서는 이 총파업이라는 카드는 정말 쉽게 꺼낼 수 없는 카드잖아요. 그런 카드까지 꺼냈는데 이 결과가 정말 흐지부지 뭐 참여하는 개원가나 뭐 의사들도 병원도 별로 없고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게 되면 더 이상은 총파업 카드를 더 이상은 쓸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말까지 나오고 어설프게 총파업 카드를 써서 국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은 심해지고 정부한테 실제로 얻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지금 나쁜 시나리오인 거죠. 의료계한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는 분명히 정부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 건 네. 맞습니다. 네. 네. 투표율이 이렇게 정말 별 내용 없이 네. 파업 할래 말래 이렇게만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동안에 투표에 참여를 하고 우리가 아직 파업 찬성 비율은 모릅니다만은 뭐 그게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정부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네.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기자 정부에 가서 얘기 좀 해줘요. 네? 그렇게 안 할 거야라고 마음 놓고 있으면 좀 곤란할 수도 있다. 정부는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막 문 자꾸 기자도 굉장히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네 진짜. 어떤 분의 목소리가 떠올라 자꾸만 법과 원칙에 따라. 네. 자, 의사들이 정말 3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지 말지 여부는 3월 10일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28일 자정에 투표가 종료가 되고 주말에 아마 개표가 진행이 돼서 그 찬성률까지 나오고 나면 조금 더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상당히 이 전국이 의료 문제를 둘러싸고 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국면이 심각할 것 같고요. 히포크라테스는 호외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파업 들어가면은 파업 결정 난다면은 네. 매일 하나요? 매일? 전망을 해야죠. 의협을 출입하는 기자로서 참 우울합니다. 저는 그러게요. 3월 10일 총파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요? 너무 일이 많아지거든요. 아, 기사거리 그러니까. 많아지면 기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저는 게으른 기자인가 봐요. 오히려 문성호 기자가 더 바빠질 수도 있어요. 정부 쪽에서 뭐라 그러는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특별 취재반을 만들어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래야겠죠. 예, 총파업에 우리 돌입하면. 송수연 기자만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는 그런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김변이 매일 올 수는 없으니까 네. 혹시 호외 방송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송수연 기자가 혼자서 혼자서요. 뉴스 혼자. 브리핑 해서 뭐 오늘의 이렇게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업 진행 상황입니다. 이런 거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라고 결론을 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토론과 협상 문화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하이 클래스고 지성인 의사협회하고 복지부도 이렇게 협의나 토론하는 게 굉장히 어렵는데 참 나머지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좀 성숙된 시민사회로 들어가기 굉장히 좀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다시 계속 국민들 보는
보시니까 복지부도 너무 이제 더 이상 협의 안 하겠다 이렇게 초강수만 두실 게 아니라 의사협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파국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하시네요.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그 모 대학 총장까지 지내신 의료계에 아주 나이 많은 원로 한 분이 저한테 네. 전화하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협상이라는 게 원래 상대방이 있는 건데 의료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너무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다. 네. 왜들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자, 그게 좋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시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하고 의료계가 진짜 파업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좀 묘안을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송수연 기자, 문성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상규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15분 동안 MBA 과정을 속성으로 밟는 척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상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규 교수님 강의가 인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멋진 방송이 있었느냐는 말까지 하던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진짜로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송 PD? 진짜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랐어요? 오. 절대로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자, 이상규 교수님 맨날 그냥 이상규 교수라고만 불러가지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디에서 뭐 가르치는 교수인지는 어쩜 그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처음에 한번 말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예방의학 전문의시고요. 와튼 스쿨, 미국의 유펜에 있는 경영대학원에서 MBA 하시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네. 오랜만에 소개 한번 제대로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경영학과 관련된 본격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난번인가요? 인간의 욕구, 니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경영학 중에 제일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분야인데, 마케팅 얘기를 몇 번에 좀 나눠서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ST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의 핵심인 STP를 좀 알아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경영학 한 사람들은 STP 이러면 다 알아듣나요? 그럼요. 아, 예. 예. 우리도 이제 유식해지겠군요. 자, 약자겠죠, 아마? 그렇죠. 약자인데요. 네. S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의 약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시장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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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로. 분절화, 이런. 분절보다 이제 세분화라고 할 수 있고. T는 타겟팅이라고 그래서 표적 시장 선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이제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도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합쳐서 우리가 STP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살펴보나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니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니드라는 게 사실은 이제 모든 기업이든 병원이든 의원이든 간에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무슨 니드를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니드라는 게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이 됩니다. 동질적인 니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 시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니드들이 널브러져 있는 큰 공간이 시장이기도 한 거죠. 네, 기업체로 보면 동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세분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이 아까 시장 세분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나눠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역사라는 게 최근엔 조금 얘기가 달라졌지만 결국은 시장을 점점 세분화해 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머리가 근질근질하고 막 기름이 줄줄 나와가지고 뭔가 좀 어떻게 좀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아주 과거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더 어렸을 때 그때는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김 변호사님? 참빗? 참빗? 머리가 근질근질하면 참빗을 좀 뭐 오랫동안 안 감으면 근질근질하겠죠, 그죠? 그걸 이도 잡고 그 하얀 가루약? 뭐 그것도 있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사실은 샴푸 같은 거 빨래 비누나 그 샴푸는 옛날에 네. 있었는데. 청포? 어렸을 때 샴푸가 있었습니까? 샴푸 안 썼었어요? 우리가 샴푸를 언제부터 처음 본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다 빨래 비누였죠, 사실은. 그쵸. 네. 그러니까 비누로 감았구나. 그 사람들이 머리를 감고 싶어하는 그 욕구라는 시장이 있어요. 네. 그게 큰 시장 아닙니까? 그 시장을 해결해 주는 게 하나죠. 빨래 비누. 옛날에. 과거에는 예. 모든 비누.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통틀어 가지고 물 묻혀서 거품 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상규 교수님이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막. 네. 우리 집엔 세수비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빨래 비누로 뭐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뭐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했죠. 집에 거품 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머리를 감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시장을 빨래 비누 하나가 그냥 다 해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빨아야 하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욕구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욕구가 합쳐져 있었는데 그렇죠, 뭐. 나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수 비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샴푸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샴푸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이제 이사를 왔더니 어머니가 공부 좀 시켜볼 거라고 이제 서울에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네. 그때 친구네 집에 가서 샴푸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이제 봤더니 그냥 샴푸죠. 뭐 보세 물건집 파는 데서 파는 샴푸. 처음에는 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물어봤더니 저걸로 머리를 감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샴푸는 그냥 샴푸예요. 그 샴푸가 샴푸지 그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모든 머리 감는 욕구를 샴푸라는 게 하나가 정리를 해줬던 거죠. 샴푸가 한 종류밖에 없었다. 그렇죠. 예. 종류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샴푸는 그냥 샴푸다. 예.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머리를 감지만 머리를 감는 욕구라는 그 시장이 동질적인 시장이라고 봤는데 동질적이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람은 예전에 요새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예전에 아저씨들 보면 양복 입고 다니는데 어깨 위에 막 눈이 하얗게 온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때. 네. 그런 욕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이 머리를 감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비듬을 좀 없애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샴푸 시장이 짜게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쪼개져서 뭔가 비듬이 같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세분화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그 탈모, 뭐 탈모와 네. 관련된 것도 있을 네. 수가 있고 어떤 분은 향기. 뭐 그다음에 요새는 잘 그렇게 안 되지만 한동안은 샴푸와 린스를 동시에 하는 샴푸들이 한창 나왔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바빠가지고. 네. 근데 요새 잘 안 써요.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린스가 잘 안 된다고. 근데 한동안 그런 것도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빨래 비누 하나가 그냥 통일했던 시장이 점점 짜게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새 가보면 요새 샴푸 뭐 쓰십니까, 김 변호사님?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쓰는데요. 사은품 받고 뭐 이런 거. 글쎄 모르겠어요. 가면 있어요, 뭔가 항상. 예. 우리 전 박중환님은? 집사람이 사다 놓는 거 그냥 씁니다. 근데 요새 가보면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뭐 파마 머리 손상된 모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샴푸가 점점 세분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종류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빨래 비누라고 하는 하나가 다 점령하던 시장이 세분화돼서 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저희 집에 샴푸가 2종류가 있어요. 뭔진 잘 모르는데 집사람이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긴 합니다. 네. 뭐 기능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네. 저희 와이프는 그럼 매일 머리를 감는다는 뜻이네요. 하루하루 번갈아 가서 쓰는 거니까. 매일 감아야죠. 응? 전 박명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그래서 뭐 하여튼 기능성 샴푸 쓰고 네. 저한테는 선물로 받아온 뭐 댕기머리 샴푸 이런 거 가져가지고 이제 감으라 그러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케팅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결국은 이 시장 세분화의 역사입니다. 동질한 욕구라고 봤던 것들을 잘라내면서 하여튼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의 그 욕구로 묶어나가는 거죠. 그렇네요. 마케팅의 역사는 시장 세분화의 역사다. 이런 멋진 말씀 지금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가령 뭐 몇 개로 쪼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샴푸 시장 우리가 과거에 빨래비누가 점령하고 있던 샴푸 시장이 지금 한 200개 정도로 짜겨졌다. 네. 샴푸의 종류가 한 200가지 된다. 그러면은 본인이 샴푸회사 사장이면 지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200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우리가 제일 잘하냐.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거기에 생각 하나 딱 할 수 있고. 집중을 하겠죠. 어느 아니면- 세그멘트로 갈 그렇죠. 거냐. 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세그멘트를 더 잘라서 새로운 흔히 말하는 니치 시장이라고 하는 네. 틈새 시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거냐. 네.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타겟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세그멘트로 들어가는 게 우리 회사가 잘하는 선택이냐라는 거를 정해야 되는. 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겟팅. 200개의 세그멘트가 있을 때 그거를 다 먹으면 물론 좋지만 그쵸. 그건 불가능하니까. 역량이 안 네, 되니까. 어느 걸 노려서 먹어볼 거냐 이걸 정해야 그쵸. 된다는 거죠. 그 그 정하는 그 행위 자체를 그 타겟팅이라고 네. 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가령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제 비듬 샴푸로 가겠다라고 이제 세그멘트를 정했다고 우리가 해봅시다. 네. 근데 그러면 흔히 그냥 비듬 샴푸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니조랄. 그쵸. 니조랄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난 비듬 비듬도 샴푸. 없는데 기억하잖아요. 하도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비듬 샴푸 그럼 머릿속에 그냥 니조랄이라고 그냥 네, 떠올라요. 네. 그게 포지셔닝입니다. 음. 니조랄은 네. 비듬 샴푸라는 세그멘트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가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 머릿속에 탁 뭐가 떠오르면 그거는 이제 그 브랜드가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을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비듬 샴푸 시장을 타겟팅을 하는 거 하고, 비듬 샴푸 시장에 확실히 포지셔닝을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원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나 이제 다음 회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포지셔닝을 획득을 해야 되는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포지셔닝은. 사실은 네. 마케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포지셔닝을 획득하는 게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제 생각을 한 강력한 포지셔닝을. 강력한 포지셔닝을 획득하는 게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거 어디 교과서에 있는 말이죠? 다 만들어낸 말 제가 아니죠? 만들어낸 말이죠. 진짜? 어. 믿을 근데- 순 없지만 우리가 그런 쪽 교과서를 안 봤으니까 뭐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STP 부분은 병원 의료 많이 들으시는 의료계 쪽에다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럼 이제 흔히 이런 예. 거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척추병원 하면 어떤 병원이 떠오르죠? 뭐뭐 병원이겠죠. 많이 떠오르는데. 네. 많이 떠오르죠. 근데 과거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네. 그렇지만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한테 척추병원 물어보면 네. 그냥 다들 우리들 병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네. 한때는 정말 그러니까 뭐 유명했죠. 독보적이었죠. 네,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도 대통령 뭐- 당선자도 가서 수술 받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좀 잘 안 되시기도 네, 네. 했고 뭐 그랬긴 했는데 우리들 병원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척추병원이라는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 전까지는 척추 전문 병원 이런 뭐 위치를 점한 병원이 없었죠. 네. 그렇죠. 뭐 가령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금 좀 덜합니다만은 저기 경북에 안동병원이라고 있어요. 네, 네. 예. 그 병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친절한 병원, 맞아요. 인사 잘하는 병원 이런 식으로 확실한 포지셔닝이 돼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이사장님께서 해서 뭐 암센터도 만드시고 뭐 막 하시면서 그 포지셔닝이 많이 희석이 돼 버렸는데 네. 한때 서울에 있는 병원들도 다 안동병원으로 가서 견학 가고 벤치마킹 그랬으니까. 가고 그랬죠. 네. 예, 그럼 전문 병원은 포지셔닝을 위한
어떤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가령 뭐 빅5라고 얘기하는 지금 큰 병원들 이거는 또 이 STP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꼭 무슨 예. 뭘 잘하는 병원 이런 게 포지셔닝이 아니고 네. 그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 상당히 중요한데 모든 브랜드가 네. 가령 삼성병원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객을 위하는 병원이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예. 처음에 삼성병원이 고객이라는 단어를 선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서울대병원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강해요. 그게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포지셔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국립암센터 그러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적으로 암을 보는 기관이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조금 약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령 성모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뭐 고려대학교 병원이라든지 가면 그때부터는 포지셔닝이 뭔지 모르죠. 본인이 연세의료원에서 지금 월급 받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포지셔닝이 약하다. 이런 원장님도 네, 들을지 모르는데. 네. 편집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 뭐 이게 언론사로 얘기하면 청년 의사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 의사는 가장 합리적인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중도신문. 나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하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의료계의 대표 정론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포지셔닝은 그렇게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한 5분 10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러니까 청년의사의 포지셔닝을 알고 싶으면 청년의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어보면 돼요. 아마 10명 물어보면은 나는 의사다가 떠오르는. 아니, 길거리에 나가서 하면은 그분들이야 일반 시민들은 나는 의사다가 더 유명하지 청년 의사보다. 그러니까 네. 청년의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의사들을 붙잡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뭘 떠올릴까요? 좀 반성해봐야겠네요. 우리도 포지셔닝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이 STP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뭐 거의 모든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일단 고객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라. 그럼 그 욕구를 세분화하고 내가 그 중에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세그멘트를 선택해서 타겟팅하고 그 타겟팅한 세그멘트에 내가 포지셔닝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포피 전략들을 쭉 추진해 가서 결국은 그 포지셔닝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 그게 결국은 이제 마케팅 과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얘기할 전략이 무슨 전략이라고요? 포피 전략. P. 네. P 네 개의 P 4개. 네. P 4개를 가지고 포지셔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렇죠. 그거를 다음 주에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피가 4개 있으면 고수 줄 때 진짜 좋은데. P가 4개 있으면 쌍피가 많으면 더 좋죠. 그 중에 한 2개쯤은 쌍피고 이러면 네, 좋은 네. 거죠. 네. 그래요. 고스톱 얘기, 고스톱에도 마케팅이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상규 교수의 15분 MBA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도 또 15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슈 내망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김변 입원해봤나요 혹시? 예, 안 해봤습니다. 아유, 40대 중반 되도록 아직 입원 안 해보고 굉장히 행운하군요. 뭐 근데 그러면 가족이나 친지가 입원했을 때 네. 환자한테 나오는 밥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러면? 뭐 제가 직접 먹어본 건 아니고요. 드시는 거 좀 구경만 했어요. 하고 근데 확실히 보니까 네, 별로 맛이 없겠더라고요. 딱 봐도 맛이 없을 것 예, 같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또 뭐 고도의 영양식이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럴 거다 의학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까지 뭐 최근에 저희 하는 사건들 중에서 뭐 식대 가산이라든지 직영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정말 그 원가가 얼마 안 나오는 아주 싸구려 밥상이다. 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입원은 안 해봤는데 다른 이제 가족이 입원했을 때 이 병원밥 환자씩 먹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인턴 때 뭐라 그럴까요? 좀 없어 보이는 이야기긴 한데 밥 못 먹고 일하다가 환자가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먹기 싫다고 내놓은 밥을 좀 먹어본 적은 있어요. 네. 그때 먹으니까 좀 먹을만 하더라고요. 밤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옛날에 병원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얘기를 했을 때,
환자들이 야 이걸 내가 계속 먹느니 빨리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빨리 퇴원해야겠다라는 이 투병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일부러 밥맛을 없게 한다. 이런 이제 농담도 있었는데 병원 밥은 뭐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하고 질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맛이 있다면 뭐 저염식이 아니고 뭐 그런 어떤 조미료를 넣고 해서 맛을 좀 내는 그런 건데 지금 그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는 맛이 없다는 의미가 좀 질적으로도 좀 떨어진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저염식 같은 거는 질은 좋아도 맛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정말 맛도 없고 품질도 떨어지는 병원밥. 이거 네. 도대체 왜 이런가? 어쩌면 좋은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병원밥이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뉴페이스시네요. 청년의사신문 엄영지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영지 기자입니다. 자, 병원에서 맛 없는 밥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식대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 업체들이 더 이상은 우리 밥 장사 못하겠다 이러면서 병원에서 철수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엄영지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특히 대형 병원들에서 외식 업체들이 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병원에서 외식 업체들이 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인데요. 병원과 계약을 맺은 식대 가격으로는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식자재나 공산품, 인건비 등을 도저히 해낼 수 없다는 거죠.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사내의 한 외식 업체는 병원과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게 되면 식자재나 인건비, 그리고 수도 및 광열비 등 공과금까지 모두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5,000원도 안 되는 밥값으로는 현재 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도 철수가 불가피했다는 게 업체 측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병원들이 그 외식업체, 아웃소싱하는 그 외식업체를 후려쳐가지고 네. 돈을 조금밖에 안 주기 때문에 병원 그 외식업체들은 못 살겠다라고 뛰쳐나간 것처럼 들립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가격을 정부가 정한 거죠. 그렇죠. 네. 보험 수가에 있는 거죠? 네. 네. 2006년도에 2006년도. 네, 2006년도에 밥값을 이제 보험급여가 되면서 나라가 가격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가격이 너무 낮다. 병원 측이 그 가격을 지금 정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대부분 다 뭐 여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외식 업체들이 대형 병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조차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중소형 병원들 이런 데는 더 식당 운영이 더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외식 업체들은 병원이 공지하는 입찰에 참여할 때 조건이나 환경 같은 다양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병원들의 경영 여건이 안 좋다 보니 계약 조건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경영 여건이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냥 업체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병원 그 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병원이 직접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해서 뭐 직영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직접 운영하는 맞아요. 방식 그게 있고 그 말고 아웃소싱으로 해서 외부 업체랑 통째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둘 다 하여튼 가격이 너무 낮아서 운영이 쉽지 않다는 뭐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 처음 그 식대 수가가 급여화됐고, 지금 이제 8년 지났는데, 네. 8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랐다면서요, 가격이. 네,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뭐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번 환자 식대가 현재 어떻게 구별되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모든 밥이 딱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밥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복지부가 처음에 그 입원 환자 식사를 나눌 때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거를 정액으로 이렇게 식대 수가를 책정을 했어요. 아, 4가지 각각 얼마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네네. 일단 먼저 그 일반식이 있고 치료식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기준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대신에 그 영양사, 조리사 수, 그 직영 유무, 선택 메뉴 유무에 따라서 그 환자의 식의 질,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라서 가상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또 채택을 했어요. 네. 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 일반식 같은 경우는 기본 식대가 3,390원인데요. 3,390원이요? 네. 3,390원. 그 김밥 지옥에서 김밥하고 라면을 같이 먹으면 모자라는 돈이네요. 모자라는 돈이죠.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는 돈. 네. 근데 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네. 이제 뭐가 붙는다면서요? 네. 일반식의 경우에는 기본 식대가 3,390원인데요. 여기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근무할 경우 550원, 500원의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만약 병원에 식당을 직영을 하면 620원, 선택 메뉴가 있으면 620원이 가산되는 식이죠. 이렇게 가산이 붙을 경우 최고 5,6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치료식도 마찬가지로 기준 가격이 4,030원인데 여기에 가산이 붙어 최고 6,370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치료식의 경우는 그 일반식이랑은 좀 달리 영양사, 조리사 등급에 따라서 또 가산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케이스입니다. 네, 뭐 하여튼 복잡한데요. 아까 그러면 3,390원이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딱 그것만 받는 경우는 뭐 별로 없겠네요. 거의 없죠. 네. 그러면 실제로 하여튼 병원들이 보험공단, 보험급여의 액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밥값은 보통 최고 5,680원인데 직영 안 하고 뭐 그러면 한 5,000원 정도? 그 정도가 보통 평균 정도 되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반식이 5,000원이다 그러면 대략. 그럼 요즘 5,000원으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저희가 김밥 한 2줄 먹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기본 김밥 2줄이지. 그 요새 무슨 소고기 제육 쌈밥 김밥 이런 비싼 거는 한 줄에 5,000원이던데. 네, 그런 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예. 그런 건 한 줄 먹을 수 있다니까. 네. 아, 8,000원짜리 김밥도 있더라. 아니, 참. 김밥이 한 줄에 2,500원이에요, 요새? 싼 거, 제일 싼 거는. 한 줄에? 한 줄에 2,000원, 2,500원. 1,500원짜리도 있긴 있어요. 네. 저는 참치김밥 기준으로. 본인 좋아하는 김밥 기준으로. 청량에서 오면 한 줄만 주던데. 비싸서. 그건 비싼 거 준 거야, 그거는. 네. 자, 어쨌든 5,000원이 글쎄요. 우리나라 요즘 물가에서 5,000원이 별로 이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 가격 자체의 높고 낮은 거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오늘 어떻게 8년 동안 안 올라요? 의료보험, 건강보험 수가는 계속 오르는데 왜 밥값만 안 오릅니까? 글쎄요. 왜 안 오를까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네. 끝이야? 네. 왜냐면 그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는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해서 그렇죠. 예, 왜 아무도 안 얘기해 줄까요? 우리 기자님한테. 예, 누가 안 얘기해 주던가요? 정부가요. 예, 정부가.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네. 건강보험 수가가 복잡하게 책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 네. 상대가치 점수 있고 뭐 점수당 단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뭐 해마다 수가가 예를 들어서 2% 3% 오른다고 할 때 그 다 같이 오르는데 밥값은 완전히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오르는 건데 왜 일단 그런 구조로 됐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8년 동안 안 올랐으면 병원들은 점점 더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장님 한 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그 한 끼당 식재료비가 1,600원에서 1,700원 정도로 돼야지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물가로는 식재료비만 2,000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인건비, 관리비 같은 간접비까지 하면 적자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 병동 한 대씩 있어야 할 배식 카트 아시나요?
네, 전 알지만 뭐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네. 밥차 있잖아요. 네. 큰 밥차인데 거기에 이제 그 식사를 넣으면 온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 배식 카트도 한 대당 3천만 원 할 정도로 그렇게 장비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거 한 대가 3천만 원까지 하는군요. 네. 그 예전에는 제가 그 병원에서 일하던 그 90년대만 하더라도 그 밥차가 그냥 카트였어요. 그러니까는 지하에 있는 조리실에서 밥을 차곡차곡 이렇게 막 수십 그릇을 쫙 집어넣으면 그거를 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복도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쭉 나눠가다 보면 밥이 식죠. 네. 겨울에는 특히 금방 식어서 뭐 찬밥이겠네. 네, 거의 위로 이제 올라가면. 찬밥이 나오는 거죠. 되게 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주기 때문에 하여튼 그 찬밥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 보온이 되는 카트가 생겼어요. 이렇게 문도 딱 닫히고 해가지고 먼지도 안 들어가고 보온이 되는. 그리고 또 언제 보니까 그 워낙 이제 밥차가 크니까 그 이 영양사분들이 밀고 가다가 이렇게 일종의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부딪혀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은 거기 카메라가 있어요. 앞에 그 왜 주차 차 뒤에 있는 후방 카메라처럼 카메라가 달려 있고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트를 밀면서 보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밀지도 않더라고요.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윙 이러고 가고. 근데 그 좋은 카트가 있는데 그런 건 몇 천만 원 한단 말이죠. 한 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카트를 안 쓰고 옛날 그 싼 거를 쓰면은 원가를 좀 아낄 수는 있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더 싫어하겠죠. 이제 찬밥이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병원이 식당을 갖다가요. 이 직영하게 되면 뭐 4대 보험이니 뭐 월급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그 위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적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입원 환자 식대 수가가 그 병원 식당을 직영하는 병원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어서 위탁업체 식당을 맡기는 그 병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본원에 속한 영양사나 조리사만 가산을 받고 위탁업체 소속 영양사나 조리사는 가산을 받지 못하는 것도 불리한 거죠. 그 환자식을 업체에 위탁하는 병원은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단가를 올리기도 힘든 실정이라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직영을 하면 620원에 가산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620원이면은 뭐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끼에 5,000원 뭐 수준인데. 병원들이 직영을 안 하고 이렇게 위탁을 하는 이유는 아까 김변 말한 대로 직원을 고용해서 하다 보면 뭐 4대 보험도 들어야 그렇죠. 되고 예. 그 620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제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네, 네. 예. 근데 직영을 하면은 가산금을 주는 그 취지는 뭐예요? 그러면 정규직을 늘리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은 좀 더 책임 있는 환자 밥의 어떤 안전이나 품질 보장을 직영해야 더 그런 거가 좋다고 생각했던 건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어쨌든 주로 직영, 그 620원 때문에 직영하느니 그냥 외주를 주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주를 주게 되면 단점이 이렇게 식대가 계속 안 맞아지면 이제 위탁업체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네. 이제 다시 또 사람들을 구해서 병원에 그 급식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업체, 그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네. 예.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외주 업체에서는 그 가격으로는 우리 공급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병원들은 어떻게 해요? 직영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병원장이라도 외식업체 사장하고 협상을 할 때 그냥 가격에 맞춰주세요, 돈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 질이 떨어지겠죠. 네. 계속해서. 우리가 배는 고프고 밥은 먹어야겠는데 주머니에 딱 5,000원밖에 없다. 그럼 식당에 가서 5,000원 이하에 있는 물건만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 암 환자식 같은 경우 과일을 주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제철 과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딸기 값도 거의 10,000원 이상이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값이 싼 과일, 상대적으로 값이 싼 과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나나 이런 거. 사과요? 사과도 제철에만 싸지. 제철 아닐 때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제철 아닐 때 사과를 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류도 국내산 요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참 힘들잖아요. 과거에는 환자에게 음료 선택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우유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서 환자 선택권을 존중해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환자들 불만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 불만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멸균식을 먹는 골수 이식 환자의 경우 치료도 어렵고 환자도 그 치료로 인한 그런 고된 것 때문에 그 가끔씩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먹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또 간혹 이렇게 보면은 누가 식대를 급여하라고 했냐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는 환자도 있다고 해요. 네. 그 환자들이 이제 병원 밥에 대한 불만을 뭐 의료진이나 간호사에게 이렇게 터뜨릴 것이고 네. 그러면 당연히 병원 측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고 그러면 환자들이 그거 왜 정부가 정했냐? 네? 왜 반정부 세력을 늘리는 거네요. 그런 거네요. 예, 네. 사실은 예. 우리가 오늘 아까 파업 얘기 한참 했지만 네.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병원 환자들한테 밥을 줄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지 같은 밥을 먹고 있는 거는 다 정부가 이렇게 그지 같은 밥을 주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막 써부셔서 주는 거야. 예, 밥상 인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치사하게 말이야. 먹는 거 가지고 이러냐고. 응? 그러면서 뭐 정부 공무원들 니네가 와서 이거 먹어봐라 이런 심정이 들도록 환자들을 막 이렇게 설득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병원을 욕할 거예요. 또 환자들은 밥 참 사실 이 8년 전에 식대 급여화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다. 다른 곳에 보장성을 높여야지 밥값을 급여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가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8년 동안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올랐으면 뭐 같은 수준은 유지가 됐을 텐데 네. 8년 동안 안 오르니까 점점 퀄리티가 그 품질이 떨어져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불만이고 병원들은 병원대로 또 외식업체는 외식업체대로 다 어렵다는 거죠. 자, 이번에 엄영지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니까 식대가 급여화된 이후 최근까지 이 건강보험 수가는 얼마나 올랐고 또 소비자 물가는 얼마나 올랐고 밥값은 얼마인지 이거를 이제 비교한 표를 만드셨던데 보니까 2006년도에 건강보험 료를 100이라고 치고 또 인건비도 100이라고 치고 또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도 100이라고 딱 같이 100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012년에 건강보험은 110.31 그러니까 6년 동안에 10% 오른 거죠. 그리고 인건비는 115.64 그러니까 15% 넘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121.04 그러니까 20%가 넘게 오른 거죠. 근데 지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환자들이 먹고 있는 밥값은 그대로 100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뭐 요 통계만 딱 보여드려도 이 환자식이 왜 품질이 자꾸 떨어지는지는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다들 불만인데 정부는 뭔가 좀 개선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글쎄요. 복지부 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소 공감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네. 올해 안으로 적정 식대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반영해야 할지 좀 분석하고 식대 수가 개선 방안 마련에 좀 참고하겠다고 합니다. 의사협회하고 병원협회에서 뭐 한다면서요, 이거?
네. 그래서 식대 수가에 대해서 막 이 정도로 불만이 나오게 되니까 식대 수가 개선 방안 마련에 이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나섰는데요. 네. 이 두 기관이 식대 수가 개선에 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형 교수가 이 연구를 맡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한 5월께쯤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 5월이요? 올해 예, 5월입니다. 근데 뭐 연구 결과가 5월에 나와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참 밥값이 식대 가격이 오르고 그거가 또 반영이 되어서 환자식의 품질이 좋아질지는 굉장히 한참 걸리는 일일 것 같고요. 참 궁금한 게 8년이나 됐는데 지난 8년 동안 뭐 이렇게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가 이제 공동 연구를 이제야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좀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진작에 진행하고 해야 될 것 같고 복지부도 다소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뭐 올해 안으로 어떤 식으로 식대 원가를 산정해야 될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도 아니고 마련할 때 참고하겠다. 야,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아무 대책도 현재 안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식대 수가 개선 방안하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식대 수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한 번도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양사 협회나 그 병원 협회 간 그 연구도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그 식대 수가 연구할 때 원가 분석이 상당히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보통 식대 수가를 산정할 때 원가 분석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요. 이 원가 분석 시 식품의 질 기준을 어디에다 둘지 참 애매모호하다고 해요. 그 왜 질이 낮은 쪽으로 그 기준을 두게 되면 원가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물가, 인건비 등을 상대 가치 점수에 반영해서 매년 수가 협상할 때 식대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가라는 게 아니 뭐 돼지고기라고 다 같은 돼지고기가 아니고 시금치라고 다 같은 시금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넣고 그걸 원가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일 것 같네요. 그냥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수술을 하고 주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식대잖아요. 네. 그 좀 일반인들이 먹는 것보다는 좀 더 영양이 더 좋고 질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게 일반 그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환자들이 먹는 밥은 다 똑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저염식도 그냥 저염식이 저염식 있으면 끝 이게 아니라 네. 얼마나 염도가 아주 낮은 거가 있고 중간 저염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또 식사가 있고 또 아까 멸균식 같이 특별한 경우는 또 아주 특별한 식사가 있고 근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0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1000명한테 제공되는 밥이 한 2가지다. 네. 그러면 쉬워요. 근데 이게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10가지, 17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부터 원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식당 밥값의 원가. 어떤 분들은 다른 식당은 5,000원씩 받고도 장사 잘 하는데 병원은 왜 못하냐라고 생각하시는 그러게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식당 운영하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진짜 건강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재료를 나쁜 거를 써도 배탈이 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조금만 상해도 응사에 나오는 쓰레기는 상한 우유를 먹어도 멀쩡하지만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별탈 없는 것도 탈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양도도 좋아야 되고 환자들한테 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회복하려면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더 영양분이 많은 신선하고 이런 걸 제공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솔직히 여기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내 길거리에 허름한 식당에서 파는
그 음식하고 똑같은 거를 병원에 있는 아픈 환자들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왠지 좋은 거를 드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병원에서 나라가 정해놓은 병원 밥값은 뭐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식당의 밥값보다 오히려 더 낫다. 그럼 이제 병원 측으로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저는 그 낮고 높음의 문제가 아니라 8년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좀 당황스럽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년 전에는 뭐 낮다 뭐 그때도 원가 분석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뭐 네. 그때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그것도 높다고 이 가격도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병원들이 밥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다. 너무 많이 벌게 해준다라고 주장하신 단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요즘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8년 동안 그대로 꼼짝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참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에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좋다. 일단 다른 걸 떠나서 건강보험 수가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이라도 좀 하자. 이거를 따로 떼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그리고 뭐 차라리 그러면 건강보험 수가하고 연동을 시키든 아니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연동을 시키든 최소한 지금 수준으로는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격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까지 엄영지 기자와 함께 식대 수가의 문제점 및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한 것 치곤 잘했어요. 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자, 히포크라테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청취자분들이 피드백을 좀 주셔야 합니다. 히구라에 대한 청취 소감 등 의견은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예, 그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2월 28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